자, 전 시간에 그 감정평가를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439페이지에 가격 이론이라고 해서, 자, 맨 위에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나가서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가격이나 가치나 그놈이 그놈 같은데, 이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감정평가 관련된 뭐 가격 이론이라고 해서, 가격 이론. 자, 부동산 가격이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가격과 가치를 이분들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억짜리 부동산을요, 1억짜리 부동산을 9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치자. 9천만 원에 어떻게 싸게 좀 구입했다고 치자. 그러면 1억짜리라는 것은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에 값어치가 있다. 요거를요, 가치라는 용어를 써볼게요. 가치. 영어로는요, value 이렇게 얘기합니다. value. 자, 가치의 본질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지나가다 수박을 한 통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박을 구입해서 집에 가서 축구하려고 하나, 애들하고?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저녁 때 깨트려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만족감을 다른 말로 효용, 유용성, 아니면요, 편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현재 지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로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유는요, 부동산을 그냥 구입해서 방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죠. 편익, 효용,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지금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치의 본질입니다. 결국은요,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 혹은 효용, 유용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장래 편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래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요, 현재의 값이다 입니다. 현재의 값이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 장래 편익을 화폐 가치로 평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장래 편익을 화폐의 값어치로 평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이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더더욱 바꿔놓는다, 이건 더더욱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 분야의 전문가는요, 감정평가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뺀질거리지 말고 잘 돌아다니면서 적정한 가치를 잘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래, 좋다. 네가 평가한 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근데 요거를요,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요,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교환의 대가로요,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격. 자, 영어로는요, price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을요, 가격. 근데 요거는요,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이기 때문에 1년 전에 거래했더라도 과거는 과거죠. 10분 전에 거래했더라도 과거는 과거네요. 그래서 과거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값. 요거는요, 공인중개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중개사가 되셔서 중개활동 할 때 평가사가 평가한 거 있죠? 이거 별 관계 없습니다. 큰 관계 없고,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과거의 실거래가가 뚝 점이 찍혀 있을 겁니다. 예컨대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요, 어쨌거나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은 요 동네에 만약에 대우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대우 아파트 딱 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좀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실거래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게 되면 보통 4년 5년 동안에 실거래 가격이 쭉쭉 찍혀 있습니다. 점이. 그래서 옛날에 높았는데 요즘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졌고 다시 올라갈 기미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점을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개활동 하는 거지, 평가사가 평가한 거 있죠? 이걸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2011년부터는 부동산 거래하면 반드시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돼요.
그럼 요 신고한 금액이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거를 전부 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실거래가 이게 있습니다. 그것도 각종 부동산 거래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서 중개활동 하는 거지. 뭐 이 평가사가 평가한 거 별 관계 없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는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가 가격의 전문가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하시고, 요 가격은, 가치라는 것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습니다. 일단은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초짜가 평가하냐, 아니면 경력 있는 애가 평가하냐, 이거 달라질 수 있고,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극히 정상적인 값은요, 시장 가치라. 자, 요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자, 거기에 그 439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에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가 있어 없어요? 있는데, 가격의 기초에는 어디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자, 가격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가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가치가 1억짜리라면 1억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1억 4천에 거래할 수도 있고 9천만 원에 거래할 수 있고, 만약에 가치가 100억짜리다 그러면 100억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105억에 거래할 수 있고 97억에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거고, 그 표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니은번에 중간 정도에, 즉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며 가치가 하락하면요 가격도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서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거꾸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간다, 잘못된 표현이죠. 사기당해서 막 비싸게 거래했다고 해서 가치까지 올라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기억하세요. 리을번의 중간 정도에, 자, 이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된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게 가치라고 해주자. 이게 가치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요, 사기당해서 좀 비싸게 거래할 수 있고, 금매를 좀 싸게 거래할 수 있죠. 들쑥날쑥하지만 결국은요,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를 내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통계를 내다 보면 거의 가격과 가치는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거의 일치한다. 되셨죠? 거의 일치한다. 이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가치라는 것은요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정상적인 값인 시장 가치라는 걸로 평가해 볼 수도 있고, 시장 가치, 극히 정상적인 값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담보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 아니면은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세 가치, 아니면 그린벨트 묶여 있다 그러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익 가치라든가, 뭐 사용에 따른 가치, 아니면 어떤 특정 시장에서 교환했을 때 교환에 따른 가치다, 아니면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보험 가치다, 이렇게 등등등. 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얘는 특정 시점에서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개. 특정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거래하는 시점에서 한 개 가격으로 거래하는 거지 여러 개 가격으로 거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특정 시점에는 몇 개라고요? 한 개밖에는 없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여기서만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시고, 자, 지금부터 내가 시장에서 얼마 준 거 있죠? 얼마 줬다. 그것만 가격이고 나머지는 다 가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문제를 풀다거나 아니면은요, 교재에서 가격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답을 하고요, 가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할게요. 자,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이고, 지금부터 나중에 문제 풀다가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거 가치 아닙니까? 틀린 문제 아닙니까? 하면 안 됩니다. 가격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다 뭐라고요? 가치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439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1번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 시장에서 지불한 값. 맞습니다. 2번 볼게요. 가치는요, 효용에 중점을 두며 만족감, 효용, 편익 이런 걸 다 똑같은 편입니다. 유용성. 그러니까 편익에 중점을 두며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거 있죠. 요것도 다 포함해서 가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컨대 어떤 지역은 도둑놈이 너무 많이 출몰한다. 그럴 경우는 가치 좀 낮게 평가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것도 감안하라는 얘기입니다. 평가사가 평가할 때. 되셨죠? 이렇게. 어떤 지역은요, 바바리가 많이 출몰한답니다. 바바리 아시나요? 그럼 바바리가 많이 출몰하니까, 바바리 모르시나요? 네, 그러면 높게 평가해야 돼요? 낮게 평가해야 돼요? 어떤 여자분은 높게 평가해야 된답니다. 나는 그런 마을이 딱 좋답니다. 이렇게 그런 동네가 자기 성격에 너무 맞는답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높게 평가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가격은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지만 가치는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바꿔놓은 거니까 현재의 값이다. 자, 그러니까 가격은요,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요, 현재 값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 볼게요.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개인에 따라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시점에서는 가치는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다양하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요, 가격도 하락하죠. 왜냐하면 가격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는요, 가치와 가격은 괴리되는 현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가격과 가치는 일치한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다. 자, 그러면 이 가치는 누가 평가하는 거라고요? 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중개활동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중개사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똑같이 평가도 함부로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평가사가 평가할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이 가격이 88억이다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가치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주변의 환경도 변할 수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리모델링 했다. 그럼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이쪽 계속 변동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라는 것을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맨 위에 기준 시점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부동산 가치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계속 변동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재반 요인도 바뀔 수 있고, 맞죠? 그리고 이 부동산 자체도 계속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엘리베이터 새 교체했다든가 그러면 가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서 이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평가한 다음에 언제까지 공시해야 되는 겁니다. 보고해야 돼요. 알겠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를 위한 기준이 되는 날짜 있죠? 요걸 기준 시점 해줍니다. 근데 기준 시점은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 날짜가 원칙입니다.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자, 이 날짜로 평가해서, 이 날짜의 가치를 평가해서 언제까지 공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소급평가 이런 것들은 과거의 일정, 특정 시점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 안 정했어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소급평가는. 근데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가격조사는 가능해야 됩니다. 가격조사도 가능하지 않으면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거기 440페이지. 자,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기준 시점은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냐면 동그라미 2번에 기준 시점은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조사를 어떻게 하고요? 완료한 날짜. 그 날짜의 가치를 언제까지 보고해라. 그 얘기입니다. 다만 3번 볼게요.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을 때 소급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날짜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만 한해서 기준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거지. 가격 조사도 가능하지 않으면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얘기 좀 잘 정리하시고 지문에 잘 끼어듭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평가사가 평가할 때는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잠깐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432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432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시장가치 원칙이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얼마든지 43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시장가치의 외의 가치 있죠? 시장가치가 아닌 가치로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원칙적으로는요,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써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원래는 이제 시장 가치라는 걸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원칙. 시장 가치는 극히 정상적인 값을 얘기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 그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끼리 자, 거래했을 때 뭐 금매로 거래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사기당했다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거래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이걸 뭐라고요? 시장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시장 가치가 아닌 가치로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자, 충신하고 어떤 왕비가 있는데 충신하고 정을 통했답니다. 충신하고 뭘 통해요? 정을 통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이걸 뭐라고요?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충신하고 뭘 통해요? 정을 통하다. 나중에 이런 거 좀 적어 드릴게요. 다. 자, 먼저 충분한 기간 동안에 자, 이 거래를 위하여 공개됐을 때 자, 이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보통 한두 달 내에 내놨을 때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지 5년이 되도록 10년이 되도록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자, 이 비정상적인 값 이렇게 다른 가치로 평가해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 사기당했다든가 아니 강압에 의해서 거래했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을 당했다든가 이럴 수 있죠. 금매로 어떻게 싸게 거래했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했을 때 있죠. 이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통한이라는 얘기는 이 당사자가 다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아파트 매도자는 여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한 거 알아요, 몰라? 알 수 있는데 매수자가 모르고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 크게 손해보고 거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상적인 자유 경쟁 시장을 가정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폐쇄적인 시장 이런 걸 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 경쟁 시장 이런 걸 가정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이걸 뭐라고요? 옛날엔 정상 가격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요 국제적인 용어로 바꿔놨습니다. 시장 가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라고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끼리 그래 부동산에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끼리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조세 같은 거 평가할 때는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 이런 거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국세 같은 거 부과할 때는요, 국세 기준 시가 이런 걸 정하는데 이런 것들은 법령 규정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과세 표준액 적용 비율 같은 것도 적용시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요, 의뢰인의 평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다른 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 부동산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은행이 요걸 평가해 달라고 하면서 이게 좀 담보로서 좀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담보로서 안정성을 특히 고려해서 평가해 달라. 그러면 좀 낮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시장 가치가 아닌 좀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사회 통념상 필요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 보험 가치 같은 거 평가할 때 이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요, 보험 시장의 관행, 가치관, 간섭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이제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자주 이제 언급하니까 요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432페이지 맨 아래 보겠습니다. 맨 아래 시장 가치란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자, 이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보통 한두 달 정도를 공개됐을 때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공개된 후에 자, 그 물건에 대한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는 경우에 자, 이 그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값으로 평가라. 그렇지.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433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아니다, 위쪽에 433페이지 위쪽에 시장가치, 외의가치 바로 밑에 보니까 기출문제 하나 있어 없어요? 있죠. 감정평가 법인 등은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요,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원칙이 뭘로 평가라고요? 시장가치로 평가해라. 2번 볼게요. 감정평가법인 등은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시장가치, 외의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시장가치가 아닌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감정평가법인 등은요,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 통념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 그런 얘기들인데 다른 건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 다른 것들은 다 이 3, 4월 달에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원래 뭘로 평가하라고요? 극히 정상적인 값인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 봤는데, 자,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나중에는 가격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거의 다 뭐라고요? 가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가격이라는 표현 쓴다 하더라도 다 가격, 가치다 해주면 돼요. 가치.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쭉 넘겨보시면, 자, 4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42페이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 봤고,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론적으로 결정되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443페이지에 맨 위쪽에 가치 형성요인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 가치 발생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444페이지.
어차피 부동산도요, 가격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균형, 가치라고 해줄게요. 자, 가치고, 균형, 양이 결정되죠? 그래서, 자, 이때, 그 가격은 어디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근처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 일치한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는 괴리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거의 똑같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근처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어떤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고, 반대로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요즘처럼. 그럼 가치가 이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이때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에 수요 공급 이론부터 먼저 할 겁니다. 앞부분 조금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앞부분에 뭐 부동성, 부증성 이런 것들은요, 유학집 가지고 해도 다 맞춥니다. 틀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곧바로 9주 동안에 걸쳐서 공부할 거니까 세세한 내용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음 주부터 수요 공급 이론부터 할 겁니다. 계산 문제도 막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들, 공급을 변화시킨 요인들, 이거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건데, 이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지들 나름대로, 나름대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해 줍니다. 희한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킨 요인들을 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걸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형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고요? 동생한테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형이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쌈질하고 다니니까 하는 짓을 동생이 맨날 봐야 안 봐요? 보니까 동생이 맨날 허구한 날 애들 모아놓고 양아치 짓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형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고요? 동생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최종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먼저 발생 요인은요, 어디냐면 우리 교재에, 자, 거기에, 자, 444페이지 볼게요. 444페이지 딱 중간에 보니까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 있어 없어요? 있는데 그 밑에 유용성, 이걸 다른 말로 효용 혹은 만족감 해줍니다. 그 밑으로 유효수요, 그리고 오른쪽에 445페이지 맨 위쪽에 상대적 희소성,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전성, 요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해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킨 요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자,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똑바로 이렇게. 자, 더 삐뚤삐뚤하네요. 자, 먼저, 자, 맨 먼저 유용성이라는 것은 만족감 아니면은요 효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용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 혹은요 효용,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지면 이 아파트 이런 부동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같은 경우는 요 단지 근처에 이 호수공원이 들어왔다. 조그만 호수공원. 그러면 아주 쾌적해졌어, 안 쾌적했어요? 쾌적해졌으면 이게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네요. 쾌적성. 아니면요, 이 동네에 지하철이 이쪽으로 통과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교통이 편리했어, 안 편리했어요? 편리하거나, 아니면 병원 같은 게 들어오면 뭐 아무래도 생활이 편리해지는 거죠. 이게 편리성 이런 거를 가지고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편리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 아닙니까? 머니.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어떻습니까? 예, 돈만 잘 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이런 것들을 쾌거로 치는 겁니다. 수익성. 자, 어떤 부동산이 어떤 상가가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아졌답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될 걸로 예상되죠. 그러면 부동산이 인간의 기준으로 만족감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서로 살려고 하겠네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수요는요, 반드시 유효 수요가 돼야 됩니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고 하냐면 유효 수요다 해줍니다. 예, 돈을 갖고 있으면서 뭐 사겠다 해야 되지.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뭘 사겠다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구매력을 갖춘 수요.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돈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수요를요, 유효 수요다 해줍니다. 이 정도를요, 요거를, 이런 거를요, 뭐 수요를 결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수요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이렇게 희한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희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희소성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물건이 부족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절대적 희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해서요. 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자, 수요에 비해서요, 이 공급이 부족한 정도, 이런 거를요, 상대적 희소성 해줍니다. 수요에 비하여, 이용하려는 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냐 하는 거를요, 상대적 희소성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조그만 땅이 있다. 그럴 경우는 땅이 부족할 것 같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땅이 이따만하게 큰 땅이 있는데 이걸 남아돌 것 같죠? 알고 봤더니 이용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이것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량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이용하려는 자에 비하여 어느 정도 물건이 부족하냐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요,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설명합니다.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자, 마지막으로 어떤 책은요, 이거 빼기도 합니다. 빼기도 하는데, 요거는 나머지 하나는 이전성이라고 있는데, 이전성은요, 이 물리적 실체가 왔다 갔다 옮겨 다닌다가 아니라 권리의 이전 정도가, 자, 권리의 이전이 자유로운 정도, 정도, 이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정도.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요, 3년 동안에 전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금지. 전매를 금지시켰다는 얘기는 못 팔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을 아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공급에 영향을 준다. 권리의 이전 정도가 얼마나, 팔려는 게 얼마나 자유롭냐, 이런 거를요, 이전성 해주는 겁니다. 요 네 가지를요, 수요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해서 이걸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거를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요쯤 되고, 그 다음에 요 동네가 있을 수 있네요. 자, 우리나라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있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 재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 재요인. 예를 들어 전쟁 나거나, 전쟁 나면은 사람들은, 자, 이 땅 살려고 해요? 아니면, 자, 이 금 살려고 해요? 금 살려고 하죠? 얼른 토 끼려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잽싸게 전쟁 날 거를 어떻게 알아차려갖고, 잽싸게 팔아치우고 금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뚝뚝 떨어지겠네요. 다 얼른 팔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 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만 다 죽어나는 겁니다. 다 돌아가시고, 결국은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미리 다 부산 같은 데 피해갖고서 카바레 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다, 할지거리 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젊고 애띤 사람들 있죠? 20살 초반 애들이 막 다 죽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세하려고 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이런 걸 일반적 재윤해 줍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거나 이것도 전국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안 미치는 거예요? 미친다. 이걸요, 일반적 재요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지역 요인이다 해줍니다. 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조그만 호수공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은요, 요 버스가 안 다니다가 그 동네로 지나다니겠답니다.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다 그 지역만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지역 요인이다. 그 다음에 요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개별 요인이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요 부동산이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 했다든가, 그러면 요 부동산만 영향을 주는 거죠. 아니면 요 부동산이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다든가, 이럴 수 있어 없어요? 페인트를 다 칠했다든가, 이렇게. 요거는 다른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요 부동산만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개별 요인이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단지 근처에 조그만 호수공원이 들어왔답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호수공원이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자, 이 동네는, 자, 쾌적해졌어요? 안 쾌적했어요? 쾌적해지니까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져요, 작아져? 커지니까 이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으니까 이게 수요가 이게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자,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가치가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시장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만약에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요 부동산이 리모델링을 새로 싹 했답니다. 요즘 우리 공부하는 부동산이. 그러면 리모델링을 싹 하니까 상가 가지고 이 수익성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수익성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아이, 깨끗하고 그러면 이 상가 오려고 안 해요? 오려고 하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지니까 이 부동산은 사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럼 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론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를 통해서 443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그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기출문제 하나 있죠?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 요걸 얘기합니다. 자,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읽어볼게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마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뭐 문제가 좀 있는데 뭐 없네, 별로. 자, 445페이지에 딱 중간에 445페이지 딱 중간에 찾으셨나요? 기출문제 하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이 가치가 이제 정해지려면 요 네 가지 혹은 어떤 책은 빼기도 합니다. 네 가지 혹은 세 가지가 상호 결합해서 동시에 결합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걸요. 어떤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런 것들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부동산의 가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발생할 때 가치가 정해지는 거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요 정도밖에 없네요.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요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부동산 가치도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이용한다. 그러면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높고, 이 그 아파트,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으면 주변 환경에 어울려, 안 어울려? 그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법칙성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알므로써 감정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거를요,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 해줍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제원칙. 그래서 445페이지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